자, 이번 시간에는 18페이지예요. 법령의 요건입니다. 이 요건이란 것은 이 법령을 만들기 위한 요건하고 그 법령을 만들어 놨으면 효과가 발생해야 되잖아요. 그 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 다른 말로는 유효가 되기 위한 요건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요건에는 성립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하고 또 성립했을 때 유효가 되기 위한 요건을 우리는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라 그래요. 효력 요건이라 그러죠. 줄여서. 효력이란 말은 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 발생 요건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유효 요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효력이 있다, 유효 요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어요. 효력 요건, 효과 발생 요건 또는 유효 요건. 그래서 우리 법에는 이 세 가지를 두 가지 크게 나누는 거죠.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두 가지 나눴어요. 자, 우리 교재 19페이지에 있죠.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이것은요, 이래 보니 또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기초예요, 기초. 예컨대 법률행위라는 이 행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뭘까? 이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에요. 즉, 법령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에요. 존재한다, 성립되었다 라고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요건이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 기본적으로 세 가지. 자, 우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요건은 뭐예요? 사람의 형태는 어떻게 해요? 머리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팔 2개, 다리 2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몸통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형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내장, 기장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외부로 볼 때는 사람의 형태는 어떻게 해요? 머리, 2팔, 2다리, 그리고 몸통. 이러면 사람이죠. 사람의 형태를 갖추었죠. 그게 성립하고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냥 그렇게 존재해서는 안 되잖아요. 머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여러 가지 느끼고 이걸 작동할 수 있어야 되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을 하고 코로는 숨을 쉬고 냄새도 맡고 귀로는 듣고 또 우리 손은 활동해서 뭐 물건을 쥐고 펴고 옮기고 이렇게 해요. 또 다리는 우리 몸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또 내장기관은 어떻게 해요? 피를 돌게 하고 소화를 기능을 갖추고 그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에 대해서 즉 각종 세균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방어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힘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존재하는 사람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작동하는 게 뭐예요?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걸 뭐라 그래요? 이걸 유효. 효력이 갖췄다는 거예요. 드디어 재활동할 수 있다는 거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원하는 대로. 그래서 원하는 게 뭐예요? 유효가 되는 거죠. 원하는 대로. 그래서 원하는 대로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사람은 정신이 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작동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심장도 뛰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요건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럼 기본적으로 성립 요건은 세 가지라고 했어요. 뭐였냐? 행위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성립하기 위해서요. 이걸 우리는 성립 요건이라고 해요.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야죠. 행위하는 사람, 그걸 당사자라고 그래요. 그 당사자는 이러한 행위, 즉 법령행위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죠. 이 의도를 뭐라 하냐면 목적이라고 그래요. 법에서는 목적. 당사자가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목적. 당사자가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로 행위로 나타나지 않죠. 그 목적을 밖으로 드러내는 행위를 해야 되죠. 그 행위가 뭐냐면 표시행위예요. 내 마음속에 이런 의도가 있다는 것을 표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 의도를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우리는 의사를 표시한다 해서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이 의사표시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당사자가 목적을 가지고 표시행위를 해야 된다. 그래야 법령행위를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법령행위의 성립 요건이에요. 그게 19페이지에
일반적 성립 요건이 났죠. 그러니까 모든 법령이란 것은 최소한 이 세 가지는 갖춰야 돼요. 당사자가 존재하고, 그 당사자, 존재하는 당사자가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적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해야지라는 의도, 목적. 그 목적을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 즉 표시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표시행위는 뭐냐? 의사, 의도를, 목적을 집어넣어서 표시한다 해서 의사 표시행위. 이게 존재해야 한다. 그래서 당사자 존재, 목적 존재, 의사 표시의 존재. 이 세 가지가 모든 법령이가 일단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소다. 세 가지. 그래서 성립 요건 세 가지. 당사자 존재, 목적 존재, 의사 표시 존재예요. 그 외에도 특별한 법령에는 이 세 가지 외에도 필요한 요소가 있을 수 있죠. 예컨대 우리 민법상의 유언행위는요, 유언자가 당사자, 유언을 남길 목적을 가지고서 외부의 의사표시인 유언의 의사표시를 해요. 이것만 가지고 유언행위가 완성되잖아요. 반드시 민법에는 5가지 방식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민법에 의해서 유언이라고 하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 성립 요건 외에도 방식을 갖추었을 때 유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유언행위라는 법령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방식이 하나 더 추가돼야 되죠. 그래서 이 방식을 뭐라 그래요? 유언에서의 특별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특별 성립 요건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거부터 알아두셔야겠어요. 이걸 우리는 일반적 성립 요건이라 한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대단히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유효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 이 세 가지 요소에 각각 필요한 요소가 구체적으로 더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사람이 만약에 머리가 있으면 머리가 뭐예요? 깨어 있어야죠. 활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사람이라는 형태를 갖추었다. 사람, 머리, 사지, 그리고 몸통. 이 세 가지 있으면 사람이란 말이죠. 그죠? 이렇게 사람 머리, 몸통, 팔, 다리. 이러면 사람의 형태가 갖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제 기능을 하려면 효과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머리도, 사지도, 이 내장도 뭐예요? 기능을 다 갖추고 활동해야죠. 그러려면 각각 필요한 요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당사자 사람한테는 일정한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공식이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능력을 갖춰야 돼요. 능력. 사람은, 당사자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유효한 법령행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능력자여야 된다. 당사자는 능력자일 것 이 말입니다. 또 이 목적이 존재하는 목적은 그 목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실현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적법해야 돼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허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이걸 사회적 타당성이라 그래요. 이 세 가지는 최소 갖춰야 된다. 4가지네요. 4가지. 즉 목적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4가지죠. 확정성, 실현 가능성, 그리고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이 4가지를 모두 갖춘 목적이어야 유효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존재하는 의사표시는요. 마음속에 있는 그 의사와 밖으로 드러내는 표시행위가 일치되도록 해야 됩니다. 일치되도록. 일치. 즉 마음먹은 의사를 그대로 표시행위에 담아서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일치돼야 돼. 첫 번째. 근데 일치될 뿐만 아니라 이 일치가 외부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든가 겁이 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인 사기나 강박이 없는 상태에서 일치돼야 돼요. 그래서 사기, 강박이 없어야 한다. 이 사기, 강박을 우리는 민법에서는 하자라고 하기도 해요. 이렇게 하자가 없어야 한다. 그래서 의사 표시 행위가 일치하고 그 다음에 하자 없는 상태로 이루어졌어야 한다. 이렇게 됐을 때 온전한 의사 표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효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당사자한테 목적의 의사 표시에 각각 효력 요건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때 우리는 당사자에 대한 효력 요건은 능력을 갖추라는 것, 목적에 의한 효력 요건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효력 요건은 의사표시 행위가 일치해야 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것. 이렇게 되겠죠. 이 모두를 갖추면 드디어 유효. 이렇게 되면 유효한 법령행위, 줄여서 유효한 행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유효행위 되어 있어. 이때 유효, 즉 유효란 말은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와 의무 관계를 만들어냈다. 이게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온전하게 이루어졌다. 자, 그러면 여기에 당사자, 목적, 의사표 존재하면 어떻게 되죠? 드디어 법령행위가 성립했죠. 성립했으니까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 존재한 법령행위가 유효가 되기 위해서 이 요건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걸 효력 요건이라 하고, 그 효력 요건은 이렇게 이 내용을 갖춰야 한다. 전부 다 갖춰야 되죠. 이 전부를 갖추었을 때 드디어 유효한 행위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여기에 흠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흠이 있으면 유효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 교재는 19페이지에 하단에 양갈로 2번에 효력요건, 유효요건에서 동그라미 1번 일반적 효력요건 여기에 놨죠. 자, 일반적 성립요건이니까 이것은 일반적 효력요건이 되겠죠. 당사자에게는 능력을 갖춰야 하고 그 능력의 관련해 보니까 놨죠.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즉 민법상 능력에는 권리능력이라는 게 있고 의사능력이라는 게 있고 행위능력이라는 게 있다. 이런 거죠. 이 모두를 갖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었을 때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권리 보유할 수 있는 능력. 의사 능력은요, 사리 변별할 수 있는 능력. 행위 능력은요, 행위를, 법령행위를 독립적으로 유효하게 할 능력이에요. 이렇게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드디어 능력을 갖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목적이 확정할 수 있고 실현 가능하고 적법해야 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의사표시에서도 의사표시 행위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는 효력 요건이라 한다. 일반적 효력 요건이라는 거죠. 그 외에도
특별한 법령이 안에서 이 요건, 효력 요건, 일반적 효력 요건 외에도 필요한 요건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는 특별 효력 요건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있겠죠.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또 배웁니다. 조건부 법령이나 기한부 법령을 했다면 그 조건이나 기한이 성취되어야 효력이 발생하죠. 당사자 원하는 대로. 또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때 대리라는 사람에게 대리권이 존재해야 대리행위가 유효가 될 수 있죠. 그러면 대리권 존재해야 된다는 것도 역시 대리행위가 유효가 되기 위한 요건, 그래서 효력 요건 되겠죠. 대리행위에 있어서의 특별 효력 요건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그러면 우리 교재 20페이지 넘어오면 재료예요. 이거는 우리가 시험용으로 알아두셔야 된다.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성립 요건의 존재 여부와 효력 요건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에요. 자, 여기에 성립 요건을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성립 요건을 갖추었다 또는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누구한테 줄까요? 이거는 유효를 주는 사람, 권리 주장자한테 주는 거예요. 권리 주장자. 권리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요. 자, 입증 책임이란 것은 재판할 때 판사 앞에서 내가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증명해야 할 책임입니다. 즉 판사님을 믿게 할 책임이에요. 내 말이 옳습니다라고 믿게 할 책임이요. 이걸 입증 책임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권리 주장자인 유효 주장자죠. 그러니까 유효 주장자가 성립 요건이 갖추어져 있음을 입증해야 돼요. 이걸요. 이에 반해서 효력 요건은 이거는 반대로요. 무효를 주장한 사람이, 즉 권리 주장이 아니라 무효 주장자가 입증 책임지는 거죠. 여기는 무효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요. 자, 이 두 개요. 시험 낼만 하죠. 왜요? 헷갈리기 쉽습니다. 효력 요건이니까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효력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효력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판사님을 설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입증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해 둡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효력 요건에서 당사자는 능력을 갖추어야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 능력이 바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세 가지 능력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먼저 간략히 정리해 보면, 먼저 권리 능력이란 것은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죠. 그러면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은 뭐냐? 권리 능력자가 될 것이고, 권리 능력자는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사람일 것,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사 능력이 있어야 한다 했잖아요. 그 사리 변별할 능력이라 했죠. 사리 변별 능력은 뭐예요? 정신 능력이에요. 정신 능력. 최소한 정신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즉 사람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죠? 정신력이 있다는 말은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행위능력이라는 것은 이 법률행위를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럼 여기에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은 의사 무능력자가 되겠죠. 반대되는 거죠. 이렇게 반대. 의사 무능력자는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신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사리 변별을 할 수 없는 사람이죠. 예컨대 유아, 젖먹이 아이요. 사람은 사람인데 아직 사리 변별을 할 수 없죠. 또 정신병자, 또 만취한 사람, 술에 만취된 사람, 만취자. 이 사람도 역시 정신 능력이 없죠. 만취된 상태에 있을 때는. 그죠?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사람들이 한 행위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의사 무능력자가 한 행위. 그죠? 의사 무능력자가 한 행위. 이 사람이 한 행위는 효력을 줄 수 없습니다. 무효 행위가 되겠죠. 무효. 즉 사리를 변별할 수 없는 사람이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의사 무능력자를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로 재산관계에서 우리는 다룹니다. 대전제가 재산관계, 소유권을 사고 판다든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린다든가 뭐 이런 등등의 행위요. 이런 거래에서 무효다. 그런 행위는 누가 했을 때? 의사 무능력자가 그런 행위 했을 때. 그래서 정신병자나 만취자가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도 역시 그 행위는 뭐라고? 무효다. 이렇게 해요. 무효. 자, 이거는 여러분이 익혀두셔야 됩니다.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무효행위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행위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는데, 행위능력. 행위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률행위를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유효하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의사능력을 갖추면, 이게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행위능력을 갖추었다고 해석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의사능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행위능력을 제한받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제한능력자라 그래요. 이 행위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 이게. 그런 사람을 제한능력자라 그래요. 이 제한능력자는 민법에서 규정으로 정해놨습니다. 자, 이건 중요하죠. 제한능력자는 우리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고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을 제한능력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제한능력자는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하면, 제한능력자는 이러이러한 정도라면 자기 재산을 혼자 거래하면 그 재산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 민법이 미리 제한능력자 정해놓고 이 사람을 보호할 사람을 정해주고, 그래서 재산을 보호해주자. 이렇게 만든 것이에요. 따라서 제한능력자가 자기 멋대로 거래하면 이때는요, 우리 법에서는 취소할 수 있다 해놨어요. 즉 제한능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단독으로 거래행위를 했다. 자기 마음대로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거래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이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만들었다. 이걸 또 알아주셔야 돼요.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에 취소란 말이 나오는데, 취소란 말은 앞으로 민법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계속 앞으로 할 거예요.
취소란 것은 이 취소한 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동안에는 존재하는 법령에는 그대로 유효한 상태예요. 따라서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되어 있는 유효 행위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도록 민법이 인정하는 제도의 적용을 받아버리면 취소하는 순간 이 취소가 끼어들어 버리면 이렇게 끼어들었다라고 하면 이 유효한 행위가 무효인 행위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렇게 유효한 행위가 무효인 행위로 바뀌어 버려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무효가 언제부터 무효가 되냐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처음부터. 자, 이 처음부터란 말을 쓸 때는 항상 소급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부터라는 말 쓰면 언제나 법에서는 소급하여 이렇게 합니다. 처음부터 무효다, 소급 무효다 이런 뜻이죠. 자, 소급이라는 처음부터라는 말은 어떻게 해요? 이 행위할 때, 법령의 행위 당시로 넘어가는 거죠. 행위 당시. 이때로 이렇게 거슬러 간다. 거슬러 가기 때문에 소급이라는 말 쓴다. 거슬러. 이 말을 쓰기 때문에 소급이라는 말 쓴다. 그래서 처음부터라는 말 쓰면 소급적 이렇게 표현한다. 그죠? 따라서 취소제도는 유효한 법률 행위를 취소라는 권리 행사함으로써 취소함으로써 처음부터 과거로 거슬러 가서 무효했던 행위로 바뀌어버립니다. 여기는 권리 의무가 발생되어 있었는데 취소라는 제도를 적용해버리면 과거에 그 행위할 대로 소급해서 처음부터 권리 의무가 없던 상태로 되어버린 거예요. 무효. 이게 취소제도예요. 취소. 즉 제한 능력자가 자기 단독으로 거래행위를 했다면 그 거래행위라는 법령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따라서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 상태지만 취소제도를 적용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과거로 행위할 대로 돌아가서 무효인 상태, 권리 의무가 없었던 상태 되어버린다. 이렇게 하는 게 제한 능력자 행위예요. 그러면 이 제한 능력자는 어떤 사람일까? 민법에 정해놨겠다겠죠? 민법이 어떻게 정해놨을까? 우리는 첫 번째, 미성년자를 제한 능력자로 인정합니다. 우리 민법상은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자입니다. 달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만 18세까지죠. 19세에 이르지 아니한 자를 우리는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요, 피성년 후견이 있습니다. 세 번째요, 피한정 후견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심판.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이 심판돼요. 심판되는 순간에 그때부터 제한 능력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미성년자를 도와주는 사람을 우리 민법에 정해놓고 피성년 후견을 도와주는 사람을 정해놓고 피한정 후견을 도와주는 사람을 우리 민법에 정해놨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우리는 민법에 정해져 있는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성년자인 이 자를 위해서 우리 민법이 어떻게 정하냐 이렇게 하면 그래요. 기본적으로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이 있죠.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친권자, 부모죠, 부모. 만약에 부모가 모두 없다 그러면 그때는 미성년 후견인 한 사람을 둡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미성년자를 도와서 그 미성년자의 재산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혼자 하지 말고 친권자나 미성년 후견인한테 동의를 받아서 거래해라 이 말이죠. 아니면 이 법정 대리인이 대신해서 미성년자 대신해서 거래행위를 해라 이 말이죠. 피성년 후견인은 법원에서 선임합니다. 어떻게? 성년
후견인을 법원에서 선임합니다. 또 피한정 후견인은 법원에서 한정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이렇게 받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때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는 친권자 또는 미성년 후견인 또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으면 유효하게 미성년 상태에서도 피한정 후견인 상태에서도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그럼 취소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 이 사람은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이 피성년 후견인 상태에서 거래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이 자기 재산을 처리하고 싶으면 원칙적으로 성년 후견인이 대리인 지위에서 거래행위를 성년 후견인이 해줘야 합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더라도 자기 혼자 거래행위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피성년 후견인은 성년자 중에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 처리를 지속적으로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요. 지속적으로 할 수 없어요. 아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년 후견인이 피성년 후견인을 대신해서 대리인 자격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피한정 후견인은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부족해요.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 처리 능력이 조금 부족해요. 조금 부족할 뿐이기 때문에 한정 후견인이 동의해 주면서 옆에서 보살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은 한정 후견인 동의를 받으면 혼자 거래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미성년도 마찬가지. 그래서 미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은 재산권을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으면 혼자 할 수 있다. 그러나 피성년 후견인은 자기 혼자 거래행위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때 이 법정 대리인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성년 후견인의 경우는 동의권이 없죠. 동의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대리권을 행사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죠. 여기는 동의권도 있고 대리권도 있죠. 여기도 동의권이 있고 대리권도 있습니다. 물론 동의해 주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만약에 저기 있는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동의 없이 자기 혼자 하면 여기서 취소권 행사할 수 있겠죠. 취소권. 물론 여기도 동의권 없지만 피성년 후견인이 거래행위를 했다면 취소를 할 수 있어야겠죠. 취소권 인정합니다. 취소권 인정되니까 추인권도 인정합니다. 취소 안 할게라고 하는 권이 아니죠. 추인권이 인정되겠죠. 여기도 추인권이 인정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내용으로 우리는 제한능력자를 우리 민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능력자 내용은 이런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20페이지에 제일 위에 상단에 보시면 거기에 2번 점 당사자가 능력을 흥별한 경우에 효과 정리해놨죠. 여기 보면 권리 능력이나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 권리 무능력,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만약에 법령이가 존재한다면 그 법령이는 무효인 법령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행위 능력에 제한이 있는 당사자다 즉 제한 능력자다라고 하면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도 없이 자기 멋대로 독자적으로 거래행위를 했다면 그 거래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다시 표로 만들어 가지고 정리해 놨죠.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정리를 좀 해 두셔야겠어요. 자주 보시고 이 부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익혀 두셔야 돼요. 이건 하나의 틀입니다. 틀. 그리고 기초, 가장 핵심이란 거죠.
요거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운용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민법 촌칙을 공부함에 있어서 효력 요건을 하나씩 검토하는 겁니다. 효력 요건 한 개씩 끄집어내서 이 효력 요건 의미는 무엇이고 그 안에 내용은 어떻게 들어있고 만약에 이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민법 어떻게 다루는가, 이런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법령의 목적부터 하나씩 합니다. 여기죠.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사실, 타당성, 이 부분을 하나씩 이제 풀어나갈 것입니다. 확정성은 어떤 의미고, 가능성은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고, 적법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고, 거기에 위반되면 어떻게 되고, 또 사회적 타당성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풀어나가고, 그게 끝나면 의사표시에 관한 의사표시가 일치돼야 되는데 불일치하면 어떻게 되는가, 불일치한 의사표시는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일치하다 하더라도 사기나 강박을 당한 의사표시가 있다면 그건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 흠결이 생겼을 때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그걸 이제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20페이지에 있는 법령의 목적의 효력 요건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